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1년 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 문제에 나왔던 김소월의 왕십리에 대해서 저와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은 사관학교 기출문제에 실렸지만 사실 수능 문학의 필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김소월의 왕십리 오늘 잘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김소월이라는 이 시인에 대한 강의는 여러 번 했습니다. 김소월을 오늘 배우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저의 다른 동영상도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소월을 한마디로 함축을 해보면 우리 민족의 한을 노래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소월은 한을 생각하면 돼요. 한이라는 거는 슬픔이 쌓이고 쌓인 정서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김소월이라는 사람은 평북 정주 곽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평북의 가장 대표적인 시인이고요. 김소월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철도 공사장의 일본인들에게 폭행을 당해서 정신 이상자가 되어버린 일이 있었어요. 그 어린 시절부터 김소월은 일제에 의한 포갑,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 불행한 삶을 살았고요. 오산학교에 진학을 해서 진달래꽃으로 대표되는 이제 시를 창작하면서 대표적인 시인으로 성장을 하지만은 결국에는 동아일보 신문사 지국을 인계받아서 경영을 하지만 그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게 돼서 1934년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왕십리의 작품은요, 언제 쓰였냐면 1923년 신천지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김소월의 시는 전부 다 일제강점기 시기에 쓰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김소월은 굉장히 어렸을 적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을 자살로 마감할 정도로 불행한 삶을 살았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소월 하면 이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울 이 왕십리 같은 작품은요, 내용 자체는 아주 평이합니다. 우리가 이 왕십리의 시는 시적 상황이라든가 화자의 정서를 파악하기는 굉장히 쉬운데요. 사실 이 왕십리는요, 아직도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또는 작가들에 의해서 이 왕십리에서 진짜 김소월이 의도한 바가 뭘까? 김소월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고 싶었나? 이것은 사실 정해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공부할 때 한편으로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지만은 김소월이라는 이 작품을 해석했을 때 우리가 문학을 해석할 때 어디에도 정답은 없다. 내가 느끼고, 내가 상상하고, 내가 이해하는 만큼, 딱 그 폭만큼이 진정한 문학 감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왕십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제목을 살펴보면요. 자, 왕십리 하면은요.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서울의 지명이라는 거예요. 자, 왕십리에는 한양대학교가 있고요. 곱창이 아주 유명합니다. 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왕십리라는 지명을 들으면 그 지대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렇게 문학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인 지명을 통해서 사실감이라던가 현장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구체적인 지명을 통해서 그 고유의 지역의 느낌, 바로 향토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김소월 작가는요, 일제강점기의 하에서 민족의식을 어떻게 드러냈냐면 시를 통해서 드러냈어요. 그리고 그의 시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지명이 많이 나옵니다. 왜 굳이 구체적인 지명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냥 산이라고 하면 되는데 정주 곽산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구체적인 지명을 통해서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를 상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향토성을 드러낸다는 건 곧 민족 의식과 통한다는 사실을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시인의 그 의지를 그 시어 하나에서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 왕십리가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왕십리는요. 심리를 왕은 뭐냐면 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심리를 가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킬로미터로 거리를 많이 재는데요. 예전에는요. 그런 속담 있죠.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우리 아리랑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리를 통해서 거리를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천리라든가 만리라는 거는 굉장히 긴 거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심리라는 거리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왕십리 제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란이 되는 거,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다르게 해석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 화자가 임과 헤어진 상황이다, 임과 이별한 상황이다 라는 견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아니다, 화자가 임과 함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자가 임과 이별한 상황이라면요. 이 비가 오는 상황에서 이별의 정서가 조금 더 심화되고 더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는 정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화자가 임과 함께 있는 상황이면요. 비가 오기 때문에 이미 떠나지 못하고 자신과 함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가 오는 것이 기쁘고 안도감이 느껴서 화자가 이 상황에 만족하는 게 됩니다. 이렇게 왕십리는 두 가지로 해석이 돼버리는데요. 보편적으로 왕십리를 해석하는 이 첫 번째 견해에 맞춰서 여러분에게 왕십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가 임과 이별한 상황 속에서 느끼는 슬픔과 외로움의 정서에 초점을 맞춰서 왕십리를 오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 지문을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시는 전체 전문을 읽고 그 형식적인 특징을 파악하고 내용상의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네, 잘 읽었죠, 여러분? 자, 여기서 전체적으로 이 김소월 같은 경우는요. 한시 기승전결 구조를 맞추어서 이 시를 전개를 했습니다. 이 기승전결은 이제 시상을 일으키고 이어받아서 전개하고 결론을 내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삼음보의 민요적 율격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김소월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승전결과 민요적 율격 생각해 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여기 끊어보면요. 비가 온다 오누나 오는 비는 올지라도 한 닷새 왔으면 좋지라고 4, 3, 4, 4, 3, 3, 2로 이게 글자 수를 얘기하는 조로 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이제 전통적인 율격 하면은 3, 4조,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4, 4조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요. 기승전결, 삼음부, 3, 4조, 4, 4조의 형식적인 특징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구나. 이것은 먼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저와 함께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연에 보서 보면요. 비가 온다 오누나 오는 비는 올지라도 한 닷새 왔으면 좋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먼저 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하나하나씩 시어 한 번 읽을 때 그냥 떠오르는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요. 화자의 상황 뭐예요? 비가 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화자는 비가 오는 상황 속에서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비가 온다. 그 다음에 오누나, 오는 비는 그런데 비가 오는 상황이 이렇게 연쇄적으로 심지어 여기 보이죠? 올지라도 왔으면 이라고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요.
이 오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온다, 오누나, 오는, 올지라도, 왔으면까지 변형된 구조입니다. 이렇게 비슷한 단어 또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면요. 첫 번째, 당연히 운율감을 살릴 수 있습니다. 김소월은요, 정말 이 언어의 마술사, 단어를 조합해가지고 우리 고유의 리듬감을 만드는데 가장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재율, 그 시 속에서 느껴지는 운율감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고요. 내용상의 효과는 뭐냐면 지루함이에요. 왜? 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한다는 건 우리가 지루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상황은요, 그대로 화자의 상황이랑 통합니다. 비가 오고 있으니까 지루해요.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비가 그치지 않고 아주 긴 장마의 상황으로 설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지루함의 정서와 형식적으로 운율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 오다를 반복한 온다, 오누나, 오는, 올지라도, 왔으면이 변형돼 있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비가, 오는 비는 올지라도, 온다고 하면 한 닷새라는 거 5일을 얘기합니다. 5일 왔으면 좋다라는 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이 상황을 보면 알겠지만 비가 계속 내리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5일이라는 거는 이 화자의 입장에서 쉴 수 있는 기간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화자는요,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적인 그 비애와 상황을 생각한다면 국토를 떠나서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유랑민이 5일 정도 비가 오면은 이제 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떠돌아다니고 집이 없는 상황이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요. 비가 한 달 내내 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또 그것은 쉬는 게 아니라 우울하고 더 불안하고 고통스럽죠. 근데 지금 상황이요. 비가 쉬지 않고 계속 5일 이상 내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의 비애감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일 왔으면 좋겠는 비가 계속 오기 때문에 이 비는 화자에게 좋은 요소는 아닌 것입니다. 또는 이 상황을 유랑민의 비애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아까 말했듯이 임을 보러 가야 되는데, 임과 만나야 되는데 5일 이상 계속 비가 내려서 만나지 못한 상황이라고도 역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언을 볼게요. 여들의 스무날엔 온다고 하고 초하루 상망이면 간다고 했지. 가도 왕십리 비가 오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가 이게 보기의 내용에서도 이제 설명이 되는데 여들의 스무날엔 온다고 하고 초하루 상망이면 간다고 하지. 이 관습적인 표현입니다. 관습적인 표현인데요. 그 의미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들의 스무날이라는 것은요. 8일을 여들해라고 합니다. 그럼 스무날은 당연히 20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바닷물의 조수가 가장 낮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수가 낮으면요. 바다로 통하는 물가의 바닥이 드러나서 조개를 채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람들이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하고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죠. 근데 비가 와버리면 사람들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때 내리는 비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보기에 보면 거추장스러운 존재이다 라고 나오는데 비가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초하루 상망이라는 거는 1일과 15일을 얘기합니다. 지금 말하는 일자는 다 음력을 얘기하고요. 이 상망은 어떠냐면 역시 보기에도 나오지만요. 조수가 반대로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대조되는 시어가 나온 거예요.
조수가 높을 때입니다. 그리고요, 조수가 높을 때는 뭐냐? 어차피 바닷물이 가득 차서 조개를 전혀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사람들이 쉬는 날인데 이때는 비가 어떻게 해요? 간다고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될 땐 비가 많이 와서 일을 못하게 하고 또 막상 비가 그치길 기다렸는데 사람들이 일을 어차피 못하는 날에는 비가 오든 말든 집에서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간다고 하니까 뭔가 이 비라는 대상은 부정적인 대상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부분은 역시 반영론 쪽 관점에서 일제강점기 시대를 생각했을 때 그 백성들의 서러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시대를 살아가는 이 백성들은 모든 게 제 뜻대로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상황을 이 여들의 스무 날과 초하루 상망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도 왕십리 비가 오네 라고 이 왕십리의 지명이 한번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시의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가도 왕십리 비가 온다는 건 이 서울의 지명으로 해석을 하면 민족의식을 나타내죠. 국토에 부정적인 비가 오고 있다라는 거는 일제강점기의 상황을 생각한다고 볼 수 있고 제가 왕십리가 이제 심리를 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일언과 맞다 생각을 해보면요. 비가 온다, 오누나, 오누비는 올지라도 이런 것들이 심리를 간다, 심리를 가고, 심리를 가는, 심리를 갈지라도, 심리를 갔으면 그래도 가도 자, 말 그대로 심리를 계속해서 가도 비가 온다라는 그런 반복적인 상황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도 이 서울 지명으로 해석을 해도 또는 심리를 간다고 해석을 해도 비가 그치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처지를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참 이 시적 표현이 굉장히 상징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실제로 아무리 내가 노력해서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미궁 같은 그런 고통에 빠져본 적 누구나 한 번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면도요, 표현이 아주 참 대단합니다. 웬걸 저새야 울려거든 왕십리 건너가서 우러나다고 비 맞아 나른해서 벌새가 온다. 우선 전체적으로 이 경우는요, 이 쉼표가 이렇게 찍혀져 있는데 도치법입니다. 비 맞아 나른해서 벌새라는 자연물이 울고 있는 상황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벌새를 보고 화자가 웬걸 저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한테 이야기하는 상황이 여기서 도치법을 통해서 바뀐 거예요. 이것도 역시 강조를 주려는 거고 운율감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자, 웬걸 저 새야 울려거든 너 어디 가서 왕십리 건너가서 우러나자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상황은요, 새의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좀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새가 날개짓을 하고 찌릿찌릿 하늘을 날아가면서 울고 싶으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비가 그쳐야 돼요. 비가 그쳐야 새가 난다. 내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새야, 비 맞아 나른해서 여기서 다 젖은 채로 울지 말고 비가 그친 다음에 힘차게 날아서 어디를 가라? 왕십리를 건너가라. 라는 화자의 의도가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민족적으로 확장해보면 우리가 지금 일제강점기에 있다. 그래서 비를 맞아서 나른해진 벌새처럼 제정신이 아니야. 사실 여기서 나른하다는 거는 이제 비정상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우울증이라든가 약간 정신이 이상해지면 나른한 표정을 짓거나 막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새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새가 나른함을 떨치고 비를 다 떨치고 힘차게 왕십리를 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해석으로는요. 아까 왕십리가 심리를 왕복, 심리를 가다, 왕십리가 심리를 가다라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심리를 가고 포기하지 않고 심리를 또 가고 가서 울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이렇게 벌새에게 화자가 어떤 태도, 꾸짖음의 태도, 그러니까 조언을 하는 그런 태도를 볼 수가 있고요. 이 벌새라는요, 벌판을 나는 새라고 생각해서 이 들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들새는 당연히 우리 민족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어디에서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지막 사연을 한번 봐주세요. 천안의 삼거리 실버들도 촉촉히 젖어서 늘어졌다네. 비가 와도 한 닷새 왔으면 좋지. 구름도 산마루에 걸려서 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왕십리라는 요 지명을 이 아닌 어떤 게 나왔어요? 천안 삼거리가 나왔습니다. 자, 역시 천안하면요, 우리 호두과자도 생각나는 그 지역인데요. 천안이라는 것은 역시 지역의 향토성을 나타내줍니다. 근데 천안 삼거리가 왜 갑자기 나왔을까라는 그런 의문점 우리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요. 지금 화자가 있는 곳부터 여기 서울에 왕십리에도 비가 내리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떨어진 천안에도 비가 내려서 거기 있는 실버들이 촉촉히 젖어서 늘어진 상황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국토 전부에서 비가 내리고 있다는 것으로 확장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온 국토가 비가 내려서 나른해지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 일제강점기 시대상을 확장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지명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실버들이 어떻게 됐어요? 벌새랑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제가 구분을 해서 벌새, 실버들 이렇게 볼게요. 이것도 촉촉히 어떻게 젖어서 늘어졌다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연에서 말했던 거 그대로 얘기 나오고 있죠. 비는 올지라도 한 닷새 왔으면 좋지. 이 부분이요. 여기 이렇게 나오죠. 비가 와도 한 닷새 왔으면 좋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화자가 이 비가 와도 닷새 5일 정도 왔으면 좋겠는데 전 국토에서 비가 하염없이 내리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아주 안타까워하는 태도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객관적 상관물이 나오죠. 구름도 산마루에 걸려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자, 구름이 산마루라는 건 산의 꼭대기에 이제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는 이 벌새라는가 실버들은 어떻게 보면 자연물이죠. 이 자연물을 떠나서 하늘에 있는 구름까지도 올 정도로 그만큼 민족의 비애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20년대이기 때문에 정말 그 일제강점기의 그 탄압이 심해질 때였죠. 그래서 자연의 모든 것들도 우는 것처럼 느껴지는 식민지의 어떤 비극적인 상황을 구름이 산마루에 걸려서 운다고 표현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거 보세요. 비가 온다라고 처음에 시작했거든요. 근데 구름도 어떻게 운다라고 끝납니다. 자, 이 온다가 어떻게 됐어요? 운다가 됐어요. 여러분, 참 이게 김소월 시인의 어떤 이 시적인 묘미거든요. 사실 제가 지금 강의하는 부분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묘미들이 숨어져 있는데 우선 이걸 얘기를 하자면요. 온다에서 온다는 양성모음이에요. 우리가 양성모음 하면은 굉장히 밝은 이미지라고 배웁니다.
근데 우운다라고 바뀌면 이 음성 모음이에요. 음성 모음은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우울한 이미지, 조금 어두운 이미지를 줍니다. 지금 처음에 비가 왔을 때의 상황이 어떻게 운다로 바뀌면서 이 모음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도 이 전체적인 시적 상황 그리고 이 시대적인 비극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울 수밖에 없는 이런 민족적인 비애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화자가 우리 민족과 화자가 우리의 조국, 우리 고유한 조국, 주권 그런 것과 이별했다는 건 이 우리 민족 정신을 임으로도 치환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과 다시 만나고 싶은 임이 없는 그런 비애와 슬픔은 우리 국토를 가지지 못하는 비애와 슬픔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임은 조국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정말 다양하게 읽힐 수 있는 시였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이 김소월의 문학에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